여러분은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단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갑자기 아플 때 먼저 전화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힘들 때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잘 될 때만 나타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때문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오래 두고 보아라. 함께 웃는 사람은 많으나 함께 울어줄 사람은 드물다. 오늘 우리는 웃을 땐 많아 보이지만 울고 있을 때는 거의 사라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친구 한 명을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당신의 삶에서 정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40년을 믿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멀리한 날, 내가 병원에 누워 있던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속에서 남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얻는 길은 말에 있지 않고 벗을 잇는 길은 말에서 시작된다. 정약용 선생은 57세의 나이로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선생은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편지와 글 속에 담긴 우정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한양에서 정승의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촉망받는 학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생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자신을 찾아올 사람들의 명단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벗들, 술잔을 나누던 동료들, 서로 의지하겠다 약속했던 친구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권세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구나. 이것이 세상의 인정이라는 것이냐. 한양을 떠나던 날 선생을 배웅 나온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수십 명의 친구 중에서 말입니다. 나머지는 병을 핑계대거나 아예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를 경계하라. 그들은 살갑고 너그럽고 진심 같지만 막상 행동을 보면 텅 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면 말해. 언제든 도와줄게. 그 말은 참 듣기 좋지만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은 좀 곤란한데. 가짜 친구의 말은 당장 달콤하지만 끝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작년에 대기업에서 은퇴한 김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골프도 치고 저녁 약속도 잦았습니다. 은퇴하면 이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석 달이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요즘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직함의 친구였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겪은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지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지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진짜 친구는 말이 적습니다. 대단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면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울면 말없이 등을 두드립니다.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진의 한 초가집 주인 윤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선생을 찾아왔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밥상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세 있을 때 가까이 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이것이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비위만 맞춰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아첨꾼이다. 선생의 절친한 벗이었던 이가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이 학문적 견해를 펼쳤는데 이가환이 그 자리에서 약용 그 생각은 잘못되었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지만 선생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내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친구는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70대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식품을 파는 사기꾼에게 넘어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면서도 내 일도 아닌데 라며 말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40년 지기 친구 박 할머니만이 언니 그거 사기야. 정신 차려라고 호되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 화가 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사기였습니다. 그때 박 언니가 안 말렸으면 난 지금 쪽박이었을 거야. 진짜 친구는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더라고. 진짜 친구는 당신의 잘못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할 때 모여든 친구는 가짜이고 빈천할 때 떠나지 않는 친구가 진짜다. 선생의 유배 생활 1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보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윤행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역적으로 몰린 선생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18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준 3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들이 나의 진짜 재산이다. 내가 가졌던 재물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 우정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거래다. 선생이 강진에서 만난 제자이자 친구였던 이양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었지만 매일 선생을 찾아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선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학문뿐이었지만 그는 10년을 한결같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한양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았던 이유는 선생의 학식과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이 유배를 가자마자 그들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진정 너를 위하는 사람은 내 장점을 칭찬하되 내 단점도 함께 말해준다. 선생이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 선생을 만나면 극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감의 학식은 동방제일입니다. 대감의 덕망은 천하의 으뜸입니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떠나자 그들은 선생을 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다. 학문도 변변치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내 앞에서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내 뒤에서는 칼처럼 날카롭다. 65세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모두가 조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조 사장님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업의 귀재십니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예전에 극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때 조 사장, 그 사업은 위험해 보이는 데라고 솔직하게 말해준 친구 한 명만이 진짜였어. 나머지는 다 내 돈의 친구였지. 진짜 친구는 당신을 과도하게 치켜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을 인정하되 개선할 점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기생충이다. 선생의 편지를 보면 한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관직 추천을 부탁하고 문장을 써달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들이었습니다. 선생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유배를 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선생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룬다.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지인이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연락할 때마다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이 서류 좀 도와줄 수 있어?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부탁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즘 바쁘다며 피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물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다. 선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소수의 친구들과만 깊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선생의 말년 기록을 보면 선생은 5명에서 6명의 친구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학문을 논하고 차를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이 몇 명과 깊이 교류하는 것이 훨씬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수의 관계입니다. SNS 친구 수백 명보다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두세 명이 더 소중합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선생이 유배 생활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편지를 보면 선생은 제자들의 집안 사정까지 세세히 기억하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을 구해주려 애썼고 누가 어려우면 자신의 것을 나눴습니다. 이런 선생이었기에 선생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의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아플 때 찾아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진심들이 쌓여 진짜 우정이 됩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라. 선생은 유배지에서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농부, 떠돌이 선비, 어린 제자들과도 진심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이득은 없었지만 그들과의 우정은 선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관계나 이해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순수한 우정을 나눠 보십시오.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관계. 그것이 노년의 진짜 우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 절친한 벗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친구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모두 사라졌지만 자네와의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네. 이것이 진정한 북이었네. 선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관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18년 유배 기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3명의 강진에서 선생을 도왔던 윤당과 이양래, 그리고 평생 학문적 동지였던 몇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선생의 진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20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았던 이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짜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다음은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7가지 신호입니다. 1. 당신이 잘 되면 불편해함.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표정 속에 시샘이 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2. 당신의 약점을 무기처럼 사용. 상담하는 척 듣다가 그 약점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3. 당신에게만 도움을 요구. 도움은 받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부담만 쌓습니다. 4. 당신이 실패했을 때 사라짐.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고 가짜 친구는 어려울 때 사라집니다. 5.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깎아내림. 둘 다 진심이 아닙니다. 6.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함. 만나고 나면 마음이 피곤하고 허해지는 사람입니다. 7. 당신을 능력, 돈, 편리함으로 계산.
인간 자체가 아니라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년에 가까울수록 관계에서 지워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친구의 7가지 기준입니다. 1. 태도의 온도가 일정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똑같은 온도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2. 비밀을 지킨다. 당신의 상처를 다른 곳에 풀지 않습니다. 3.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들어준다. 왜 그랬어? 가 아니라 힘들었겠다. 이 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4. 조건 없이 도와준다. 내가 손해볼까? 가 아니라 내가 괜찮아지면 그걸로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5. 오랜 침묵도 어색하지 않다. 연락이 뜸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편한 사람입니다. 6. 말보다 기다림을 준다. 내가 준비되면 말해. 이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살립니다. 7. 당신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여긴다. 이건 아무리 흉내 내도 흉내가 안 납니다. 진심이 아니면 표정에 드러나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은 섬처럼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섬에 파도가 칩니다. 노년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놓아줄 때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멀리함은 무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관계를 줄이기 시작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돌아보면 평생 함께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삶의 큰 기둥이 되어줍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벗은 많을수록 가볍고 적을수록 무겁다. 즉, 진짜 친구 한 명이면 노년은 이미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듯 인생을 되짚어 봅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 말없이 나를 이해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금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평생의 친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그런 친구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는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